오늘은 우리 그 교육의 역사적 기초 두 번째 시간, 한국 교육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 우리 가진 하고도 있고, 이 클래스에서 이 또 자료를 내려받아 가지고 이 공부하는 하고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클래스에 제가 이렇게 교육의 역사적 기초 2 한국 교육사 부분을 요약해 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흐름을 한번 짚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한 자료들을 같이 보시면서 한국 교육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개요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제가 이제 한국 교육사는 크게 시기를 고대의 교육, 그리고 고려시대의 교육, 조선시대의 교육, 근대의 교육 이 네 시기로 나누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대의 교육은 보시면 우리 교육사에서 제도적 형태의 교육, 이게 곧 학교 교육이죠. 학교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전통사회에서 학교 교육은 유교식으로 이루어졌죠. 유교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유교식 학교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유교식 학교 교육이 시작된 시기, 유교식 학교 교육을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용해가지고 이제 제도 형태의 교육을 시작한 시기가 고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고대 시기는 주로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는 고대 삼국 시기가 여기에 해당하고 그 뒤에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 남북국 시기까지를 제가 이제 유교식 학교 교육의 수용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대 시기에 유교식 학교 교육이 수용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교 교육이 본격화했잖아요. 이 고려시대는 그 유교식 학교 교육이 정착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도라고 하는 인재 선발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면서 이 학교 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다 이렇게 특징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시대가 고려시대는 그렇고요. 그 다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유교식 학교 교육이 크게 발전하는 시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숙기라고 불러요. 유교식 학교 교육의 성숙기. 이때는 이 유교식 학교 교육 자체는 이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거잖아요. 그 제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교재 같은 것들을 다 중국에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학교 교육을 쭉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만의 특징이 가미되기 시작하는 거죠. 교재도 독자로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여러 면에서 조선 우리만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 조선시대다. 그래서 유교식 학교 교육의 역사로 보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기가 근대인데요. 근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통적인 유교식 학교 교육이 이제 뭐로 바뀝니까? 서구식의 지금 근대 학교 제도로 학교 교육으로 바뀌는 시기죠. 전환하는 시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보면 1880년대에 신식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전통 교육에서 근대 교육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흐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1890년대 중반 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가보개혁과 광무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 근대적인 학교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근대화를 완성하는 데까지 가지 못했죠.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근대 교육은 한마디로 말해서 왜곡된 식민지적 근대화라고 하는 불행한 방향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육사의 개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시기별로 조금 주요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삼국시기의 교육입니다. 고대 삼국시기의 교육 중 먼저 살펴볼 나라는 이제 고구려의 경우인데, 고구려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역사서에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태학을 설립해서 자제들을 교육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해요. 저 태학은 372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입니다. 태학은 곧 대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 대학은 유교식 대학이죠. 지금 우리
이 현대식 대학하고 좀 차이가 있는 유교식 대학, 최초의 유교식 대학이기도 하고 또 우리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태학, 고구려 태학에서 시작됐고 또 하나는 이제 경당이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저것은 이 태학은 이제 중앙에 설립되어 가지고 귀족 자제들, 왕족이나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면 저 경당은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격이 좀 다르죠. 저기에서는 또한 문무를 겸하여 익히는 그런 식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경당과 관련해서는 재밌는 동영상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북한에서 만든 온달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저기에 보면 우리 바보온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저 영화 속에서 보면 경당이 매우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해요. 바보온달이 나중에 고구려의 아주 훌륭한 장수로 탈바꿈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경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잠깐 그 영화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난 이 젊은이가 누구겠습니까? 온달이죠. 보세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근데 이게 지금 화면은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이 경당의 젊은이들이 무예를 익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걸 지금 이분은 지금 가르치는 분이죠. 경당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고 저런 식으로 모여서 무예를 익히는 것을 온달은 이제 저 때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직접 저 경당에 가지 못하고 그냥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이게 지금 경당으로 떠나기 전에 이 공주하고 이제 지금 헤어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아쉬워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경당에 가서 글공부도 하고 무예도 익히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면서 경당으로 떠나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경당으로 갑니다. 소리가 안 나와서 아쉽네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 유튜브에 그냥 온달전이라고 치면 바로 저게 동영상이 뜨거든요.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 당시 고구려의 역사도 볼 수 있고 특히 그 당시 고구려의 역사 속에서 경당이라고 하는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가 이 영화 속에서는 매우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다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온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 경당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서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중국의 역사서, 특히 이제 당나라의 역사서인 부당서와 신당서에 경당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사실 제가 정리한 게 경당의 독서 교재라고 하는 거예요. 경당에서 무슨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거기 보면 그 종류를 나눠보면 일단 경당은 아까 무예 익히는 곳이잖아요. 무예를 익힌과 동시에 저 글공부도 같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글공부를 할 때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먼저 경서가 있어요. 경서. 여러분들 경서 아시죠? 이때의 이 유교 경서는 5경입니다. 5경. 5가지 경전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시, 서, 역, 예, 춘추 이렇게 해서 5가지 경전이에요. 일단 이 5가지 유교 경서가 중요한 교재로 읽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기, 한서, 후한서와 같은 중국 역대 역사서들이 또 중요한 독서 교재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서, 역사서 이걸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려면 이거 다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려면 한자를 익히는 이 사전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옥편, 자통, 자림과 같은 저걸 우리는 이제 자서라고 부르거든요. 자서도 교재로 포함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문선이라고 하는 문학서가 있어요. 저 문선은 시문선집입니다. 시문선집. 중국 고대로부터 지난 시기로부터 문선을 편찬한 사람이 양나라 남북조 시기 양나라 태자 소통인데 6세기 전반 사람이죠. 그 6세기 전반까지 중국의 여러 문인학자들이 남긴 아주 훌륭한 시문들이 있잖아요. 그 시문들을 총 정리한 책이 문선이에요. 이렇게 경당에서는 저런 것도 읽었다는 거예요. 경서, 역사서,
그리고 문학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한 도구서로서의 자서, 목편과 같은 그런 이제 자서들이 이 경당의 독서 교재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경당뿐만 아니라 태학에서도 거의 동일한 교재가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태학에 관해서 자세한 기록이 없어가지고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상황들을 비춰봤을 때 태학에서 이 경당과 같은 이런 형태의 교재 체계가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보고, 이건 뭐냐면 마지막 글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훈고 사장학 시대, 유학은 이제 나중에 성격이 바뀝니다. 나중에 새로운 유학이 등장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리학의 시대가 전개돼요. 근데 성리학 이전의 전통 유학을 훈고 사장 유학이라고 그래요. 훈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수집 정리하고 뜻풀이하고 주석 달고 하는 건데, 우리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경전을 암송하고 뜻풀이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전 공부죠. 이 훈고는 그런 겁니다. 오경을 암송하고 뜻풀이하고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하는 공부, 그게 훈고학이고, 사장학은 여러 종류의 시문을 짓는 거예요. 글을 짓는 거거든요. 그 교재로 문선이 사용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글 짓는 데는 경서라든지 역사서에서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인용이 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작성된 아주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시문들을 모아놓은 것이 문선인데, 이 경당의 독서 교재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이 문선이었다고 그래요. 저 문선은 고구려 경당에서부터 나중에 통일신라의 국학, 그리고 더 뒤로는 고려의 국자감, 고려시대까지도 계속 그 중요한 문학 교재로, 시문을 짓는 이 교재로 널리 활용이 됩니다. 고구려의 교육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일본 서기를 비롯한 여러 역사서에 이 박사가 많이 언급이 돼요. 그 박사를 정리해보면 크게 오경을 전공한 박사, 아까 오경은 뭐라고 했죠? 시서역, 예춘추 5가지 경서라고 했죠. 오경을 전공한 박사, 만약에 시를 전공하면 시박사가 되고, 또 예를 전공하면 예박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런 박사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을 담당하는 박사도 등장해요. 그래서 오경을 전공하는 박사는 오경 박사라고 그러고, 여러 이제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박사는 제협 박사 또는 전문 박사라고 부르는데, 이런 박사, 백제의 역사, 백제에 관한 여러 역사서에 이 박사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백제도 학교 교육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박사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생도들을 가르치는 학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존재한다고 하는 건 그 박사 밑에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생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사교육 제도만을 가지고도 백제 학교 교육이 매우 활발했을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이 백제 유민 진법자라고 하는 분의 묘지명이 발견됐어요. 저분은 뭐냐면 백제가 이제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다시 중국으로 넘어간 진법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묘지명 속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진법자 저분의 증조부 진춘이 은솔로서 태학정을 역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해요. 저기에 태학정이라고 하는 건 태학의 책임자라는 뜻이거든요. 저걸 통해서 백제에도 태학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태학과 거의 유사한 유교식 대학이었겠죠. 그런 유교식 대학, 학교가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이 통일 전까지는 학교의 존재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주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도 신라에는 매우 중요한 교육제도가 발달했죠. 그게 무슨 제도예요? 화랑도라고 합니다. 화랑도. 이 화랑도 자체는 진흥왕 말년에 신라가 이제 영토를 막 넓혀가던, 정복전쟁을 활발히 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던 진흥왕 말년의 제도화하지만, 그 전에 이미 원화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 역사는 매우 이 고구려 경당이 이제 고구려 고유의 어떤 청소년 집회 조직 같은 그런 전통에 기반해서 생겨난 것처럼, 이 화랑도도 신라 고유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어떤 청소년 조직, 그것이 이제 이 교육 제도의 역할을 겸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라 고유의 전통과 외래 문화, 저때 외래 선진문화라고 하면 유교, 도교, 불교 같은 거죠. 이것이 결합돼 가지고 탄생시킨 신라의 독특한 교육제도였다. 화랑도가.
그래서 이 문무 양방면에서 문 쪽에서도 그렇고 무 쪽에서도 그렇고 신라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저 화랑도를 통해서 양성하고 기르고 선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 화랑도하고 경당은 아까 고구려의 경당은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전통에 기반했다는 것도 비슷하고요. 또 문무를 겸하는 교육을 했다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 또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 경당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무예를 익히고 또 글공부도 한다고 했죠. 근데 화랑도는 어땠죠? 화랑도는 한 곳에 모여서 공부하고 무예 익히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유람하면서, 그러니까 특별히 고정된 장소를 갖지 않고 여러 곳을 유람하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그런 형태로 교육을 했다는 차이가 조금 있죠. 고대 삼국시기의 교육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일신라와 발해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먼저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통일 이후에 통일전쟁을 마친 이후에 통일전쟁이 대략 676년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얼마 안 가가지고 682년에 정식으로 신라에서도 정식으로 처음 이 유교식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 대학의 이름이 뭡니까? 북학. 그리고 또 100여 년 후에 신라에는 매우 참 큰 의의를 갖고 있는 인재 선발 제도가 시행돼요. 그게 뭡니까? 독서 상품과. 우리 역사 책에서 많이 익히 이제 들었던 그 제도죠. 이 독서 상품과는 제가 저기다가 획기적인 인재 선발 제도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인재 선발 제도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 것은 독서한 정도를 평가해가지고 3등급으로 나눠서 실제로는 이제 특품이 있기 때문에 4등급이죠. 어쨌든 독서한 정도를 평가해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독서를 많이 할수록 높은 관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할까요? 독서한 정도를 평가해서 관직을 준다. 그러면 그 시절에 그 시기에 통일신라 저 시기에 지금 788년이면 이제 8세기 후반이잖아요. 그 시기에 신라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높은 관직에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를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신분. 일단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높은 관직을 물려받을 수가 있죠. 일단은 혈연, 그걸 혈연이라고 하죠. 혈연, 신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 귀속적, 그걸 우리가 왜 귀속 요인이라고 그러죠. 혈연이나 신분은 내가 선택하거나 뭐 내 능력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내가 물려받는 거잖아요. 하여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어떤 경우가 당시 신라 사회에서 성공의 지름길이었을까요?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까요? 뭐에 뛰어나면 내가 관직을 얻고 높은 관직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무예. 우리 고대 시기에는 굉장히 전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예에 뛰어난 사람들을 나라에서 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설사 조금 천한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무예에 뛰어나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무예에 뛰어나서 전공을 세운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공부를, 책을 많이 읽은 사람, 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변화라고 하는 건 금방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초기에는 기득권 세력에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서서히 우리 역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것을 이제 완전히 제도화하는 것이 조금 이따가 공부할 고려시대의 과거 제도죠. 하여튼 이 독서 상품과는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인재 선발 제도인데 통일신라 시기에 시행이 되죠. 이 밖에도 통일신라에서는 산학, 천문학, 의학, 유학 저런 게 아까 이제 백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전문 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박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산학, 천문학, 의학, 유학 같은. 산학은 뭘까요? 산학은 산술, 지금의 이제 수학 같은 거죠. 회계, 산술, 회계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이고, 천문학은 말 그대로 천문, 역법 이런 거 이제 전공하는 거고, 의학은 의술이고, 유학은 율령, 요즘으로 치면 이제 법학이죠.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역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해에 관해서는 여기는 짧게 썼습니다만은 이 주자감이라고 하는 발해에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유교식 그 대학. 아까 이제 고구려의 유교식 대학은 그 백제도 똑같았죠. 이름이 뭐였습니까? 회학이었죠. 통일신라는 국학이었고 발해에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유교식 대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고대 시기의 교육인데, 아까 제가 우리 고대 시기는 우리 한국 교육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보자면 어떤 시기라고 했죠? 고대는 제도 형태를 띤 교육이 시작한 시기이자 중국으로부터 유교식 학교 교육이 수용되던 시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유교식으로 학교 교육을 하는데, 이때 주요 내용은 아까 우리가 그 경당의 독서교재에서 본 것처럼 정서, 역사서, 문학사와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훈고 사장학 시대의 유교식 학교 교육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유학의 역사에서 이 훈고 사장학은 이제 우리나라와 결부시켜 보면 고려 말까지 이어지죠. 조선으로 가면 우리가 왜 성리학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려 말까지는 훈고 사장학적 유학을 중심으로 한 유교식 학교 교육이 전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좀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교식 학교 교육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학교 제도가 그 이전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체계화됩니다. 먼저 학교로만 보면 고려시대의 주요한 학교 같이 봐보세요. 먼저 중앙에는 국자감이 있습니다. 이 국자감은 이제 고려시대 유교식 대학의 명칭이죠. 당시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도 저 국자감이라고 하는 똑같은 명칭을 썼어요. 고려는 중국과 동일한 유교식 대학 명칭을 사용을 한 것이죠. 국자감. 그리고 이 국자감이 중앙의 유교식 대학이라고 그러면 또 고려의 수도는 어디였죠? 지금의 개경이죠. 개경에는 12개의 유명한 사학이 발달해요. 그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학 12도라고 그러잖아요. 사학 12도도 발달하고, 이와 함께 또 이 지방에 세워진 독립학교, 그걸 뭐라고 하죠? 지방에 세워진 독립학교, 창교. 그렇죠. 고려시대는 창교도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도 생겨나요. 저 학당은 서울에 있는 이 국립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국자감이 대학 성격을 갖고 있다면 학당은 그 아래 단계의 학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학당도 생겨나고, 또 서당이라고 하는 민간에 널리 존재하는 교육기관도 고려시대에 발달한 것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시대는 다양한 학교가 생겨나서 운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전 시기보다도 이 학교 교육이 상당히 진전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국자감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요. 고려 국자감은 당나라의 국자감을 모델로 한 유교식 대학이고, 여기는 특이한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저기 제가 문묘와 학당이 공존하는 묘학의 구조를 갖췄다, 이렇게 적어놨죠. 묘학. 이때 문묘라고 하는 것은 이 문묘의 묘자는 사당 묘자거든요. 문묘는 공자를 비롯해서 유학의 도통을 계승해온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러 뛰어난 분들,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에요. 그 사당이
학교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식 학교로 보면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유교식 학교의 특징이 저거예요. 저 사당에 모셔진 저분들은, 유교의 성현들은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따라 배워야 할 모델이기도 하고, 또 교수님, 실제 또 저기 모셔진 분들이 남긴 말씀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글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남긴 것을 내용으로 삼아서 그게 유학이죠. 여기 병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문학서도 있고 공부를 하고, 또 그분들처럼 우리가 되고자 노력하는 그 모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저 사당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문묘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우리 전통교육에서는. 그리고 그게 이제 사당을 우리가 문묘라고 하고, 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교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제 책 보고 토론하고 하는 그걸 학당이라고 하는데, 이 문묘와 학당이 학교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룬다 해서 유교식 학교를 우리가 묘학, 문묘의 묘자를 따고 학당의 학자를 따가지고 묘학이라고 불러요. 고려 국자감은 저 묘학의 구조를 갖춘 유교식 대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신라의 국학에도 이 저런 성격의 문묘가 있었다라고 추정할 만한 기록들이 좀 단편적이지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있었을 것을 추정을 합니다. 근데 고려 국자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 고려사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도 문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묘학의 구조를 갖춘 유교식 대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국자감은 내부에 크게 학부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국자학, 태학, 사문학을 묶어서 유학부라고 해요. 이것도 국자감 산하에 이 학교들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유학부를 구성하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이라고 하는, 저기는 출신 그 신분에 따라서 좀 입학 입학자가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자학, 태학, 사문학이라고 하는 세 학교를 묶어서 우리는 유학부라고 부르고, 또 특이하게 국자감 내부에는 유학, 서학, 산학을 전공하는 잡학부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유학 3학부하고 잡학 3학부가 같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전체로 치면 6학이잖아요. 그래서 경사 6학, 6학 체제로 국자감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 성종 때 국자감이 창설되어 가지고 예종, 인종 연간에 국자감 진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국자감이 고려사회에 자리를 잡아가는데, 중간에 여기다가는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고려사회에서는 중간에 아주 큰 일이 한번 벌어지죠. 무신난, 1170년에 무신난이 일어나는데, 그로 인해서 무인 정권이 수립되고, 그 무신 정권 또는 무인 정권이죠. 무신 정권이 100년간 지속됩니다. 1270년까지. 그럼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무인들이 집권하는 시기에 학문과 교육은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오랜 동안 침체기를 겪어요. 그리고 이제 무신 정권이 끝난 다음에 국자감을 이제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는데, 또 불행하게도 그 시기는 또 무슨 시기하고 겹쳐요? 무신 정권이 끝나는 것은 원간섭기, 몽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원의 내정 간섭을 받는 그런 시기가 고려 후기에 전개가 되죠. 그래서 그 속에서 국자감도 이제 많은 변화를 겪는데, 그래서 결국 이름도 바뀌어요. 이 국자감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름이 막 여러 가지로 바뀌다가 성균관으로 정착이 돼요. 고려 말에 국자감은. 그 성균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조선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 유교식 대학의 이름은 계속 성균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려 말 국자감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또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결국 이겁니다. 아까 전통 유학은 훈고 사장학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새로운 유학, 신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유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유학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새로운 유학은 성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훈고 사장학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다른 유학이에요.
그래서 그 유학을, 새로운 유학, 성리학을 집대성한 학자가 누구였습니까? 주자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유학을 우리는 주자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주자학이 고려 말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그동안에 훈고 사장학 중심의 유학 교육을 이제는 신유학 중심의 유학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을 하게 돼요. 이때 신유학의 시대에, 성리학의 시대에 아까 훈고 사장학이라고 하는 전통 유학의 시대에는 오경이 매우 중요한 교재로 사용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오경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띈 새로운 교재가 등장을 해요. 그게 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서. 사서는 네 가지 중요한 경서예요. 네 책을 이제 묶어서 사서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에요. 그래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이제 사서가 되는데 이 사서는 사실은 신유학과 함께 형성된 유학 교재예요. 그리고 신유학 시대에 오경보다 먼저 공부해야 될 핵심 교재로 평가받는 유학 교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유교식 학교 교육의 내용 그러면 왜 사서 오경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사서 오경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유학 이전에는 사서 오경이라는 말 자체가 없죠.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마치 이제 그 고구려나 백제에서도 또 신라에서도 유교식 그 교육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시절에도 사서 오경 공부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서라고 하는 것은 신유학과 함께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에는 쓸 수가 없는 말이죠. 사서 오경이라는 말은. 이 국자감의 교육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학시비도. 아까 사학시비도는 이 최충이라고 하는, 최충은 우리 역사 속에서 해동공자 최충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유학자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벼슬도 최고 시중 벼슬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뛰어난 학자이자 아주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고 또 과거 시험을 여러 번이나 주관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은퇴 후에 예를 들면 사숙을 열었어요. 학교를 열었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겠어요? 그래서 구제학당이라고, 구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 구제는 제 하나가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여러 학교로 나누어서 수용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서 최충 밑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걸 사람들이 최충의 시호가 나중에 문헌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헌공도라고 부르게 되고 이 문헌공도가 성공하는 걸 보고 개성에 이제 여러 개의 비슷한 성격의 사립학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개의 이 사립학교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묶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사학 12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사학 12도는 처음에는 말 그대로 사학이에요. 사학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이 국가에서 이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사립학교인데도 왜 우리 공교육제도 내로 편입을 시키잖아요. 이 상당히 많은 사립학교들이 공교육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잖아요.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학 12도는 처음에는 순수한 사학으로 운영되지만 점차 국가의 관리와 지원, 통제를 받으면서 국가교육체제로 들어오게 돼요. 대충 그 위상을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나오는 향교나 학당보다는 윗단계 그리고 국자감보다는 아랫단계 정도의 학교로 자리를 잡죠. 사학 12도 고려 말까지 갑니다. 그리고 향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학교예요. 향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글자 그대로 지방학교죠. 지방에 세운 이제 국립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한 고을에 하나씩의 향교가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일교라고 하는데 고려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 국립학교들을 널리 세워 나가요. 고려 시대에도 향교가 상당히 발달하고 또 하나는 학당인데 저 학당은 서울에 있는 국자감 아랫단계 학교라고 그랬죠. 이 학당의 시초는 강화도에 세워졌던 동서양학당이에요. 근데 왜 강화도에서 학당이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강화도 예? 유배 조금 비슷한데 사실은 몽고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 항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요. 그 강화도가 임시 수도였던 시절에 그 동서양학당이 처음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개성으로 다시 환도를 한 다음에 오부학당으로 5학당으로 확대됐죠. 지금도 강화도 가면
고려와 관련된 유물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고려 왕궁터도 이렇게 있고 또 강화도에는 유명한 산이 하나 있는데 고려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고려산 들어봤어요? 고려산은 조금 있으면 우리 왜 진달래 많이 필 때 굉장히 그 고려산 진달래가 예뻐요. 그 진달래 축제를 하는 모습. 우리 진달래 축제하는 전국의 몇 대 명소에 들어가는 것이 강화도 고려산이에요. 나중에 날씨 좋을 때 한번 가보기 바래요. 그걸 통해서도 강화도와 고려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학당은 강화도로 임시 수도를 옮겼어요. 강화도가 임시 수도였던 시절에 동서양학당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오부학당이 되고 나중에 이건 또 조선으로 계승이 돼가지고 조선은 이따 보겠습니다만 사부학당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다음 서당 같은 경우는 저는 서당은 그냥 우리 동네 글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서당은 우리 동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날마다 오가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글방이다. 그게 이제 조선시대에 크게 발달하죠. 일제 강점기까지 이제 서당은 쭉 이어지는데 그 서당은 고려 때도 상당히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송나라 사신 서릉이 지은 고려 도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물론 뭐 책에도 이제 서당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볼 때 고려 시대에도 우리 동네 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학교가 발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교육에서는 이 전문 기술 교육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까 백제도 그렇고 통일신라 시기도 그렇고 전문 기술 교육이 상당히 활발했다고 그랬었죠.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려는 국자감 내에서 아까 잡학부가 운영된다고 그랬죠. 잡학 3학부, 유학, 서학, 산학. 율서사는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국자감 내에서 직접 교육이 이루어지고 근데 유학은 아까 법학이었고 산학은 아까 산술, 요즘에 수학에 해당하는 거고 서학은 뭘까요? 서학은 글서자거든요. 여러 종류의 서체, 한문 서체가 다양하잖아요. 서체를 전공하는, 서체, 서법을 전공하는 그런 학교였죠. 이 율서산학은 국자감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밖에 의학, 복학, 지리학, 역학 등은 이 전문 행정관서, 요즘으로 치면 정부 부처들 있죠. 정부 부처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의학, 지리학, 역학은 아까 천문학하고 유사한 것이고요. 근데 복학은 뭘까요? 복학, 전복, 점칠복, 복학. 복자가 점치다 그런 의미인 거죠. 점술. 그 복학도 중요한 전문 기술 교육 기관으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교육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으로 과거제도가 시행했다는 겁니다. 과거제도가 시행됐다는 거죠. 과거제도는 일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독서상품과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독서상품과의 그 정신을 제도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걸 글자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바로 저겁니다. 과목으로 선거한다. 과목의 과자고 선거하다 할 때 거자입니다. 과목으로 선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과목으로 선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재를 선발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특정 과목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한다. 저게 고려시대에 정식으로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저 과거제도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우리 근대 시기 갑오개혁 때까지. 그때 갑오개혁과 함께 과거제도가 근데 폐지됐다고 하죠. 근데 우리 현재의 인재 선발 제도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지금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죠? 여전히 특정 과목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죠. 여전히 과거제도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 실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려시대의 과거제도. 이 과거제도는 크게 이제 문관을 선발하는 시험제도,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제도, 그리고 고려 때는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도 있었어요. 근데 무과도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도 제도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은 이제 고려 말에 한 번밖에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무과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관과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관 선발 시험은 제술업과 명경업으로 나눠져요. 제술은 글을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시, 구, 송, 시문책 같은 다양한 종류의 시문을 짓는 장문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고 명경업은 오경, 오경의 암송이라든지 뜻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문답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훈고 사장학 시대라고 했죠. 이 시기는 지금 훈고 사장학의 시대예요. 훈고학은 어디와 연결이 바로 됩니까? 훈고학, 경전을 암송하고 뜻풀이를 하고 하는 것은 명경업, 그렇죠. 명경업하고 연결이 되죠. 사장학은 다양한 종류의 시문을 짓는다고 했죠. 문선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제술업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중요한 유학 주제들이 이 시험하고는 그런 식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이제 다양한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들은 명법업, 명산업, 명서업, 의업 등으로 불렸는데 아까 왜 전문 기술교육에 유학, 서학, 산학, 의학, 복학, 지략 있었다고 했죠. 이것도 시험제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이제 평가하는 내용은 곧 평상시 저 전문 기술교육기관에서 가르치던, 교육하던 내용이었겠죠. 그런 식으로 학교제도와 이 과거제도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식 학교교육의 역사로 보면 이게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시기. 그리고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제도가 시행돼 가지고 학교제도와 과거제도가 연계되기 시작한 시기. 이렇게 고려시대는 특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조선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선시대는 유교식 학교교육의 역사 속에서 뭐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숙기. 매우 발전해가지고 성숙 단계에 이른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조선시대는 중요한 사실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전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로 나눠서 이 교육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조선 전기의 교육은 교육 체제가 정비되는 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선 시대에는 중앙에 설립된 유교식 대학이 그 이름이 뭐였다고요? 성균관. 고려 말에 이미 이제 성균관 이름을 갖게 되고 이 조선에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성균관은 문묘와 학당이 결합된 이제 묘학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문묘가 앞에 있고 학당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전묘후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이것은 문묘가 왜 앞에 있느냐? 이건 성균관은 평지에 있거든요. 지금 저기 서울의 명륜동에 있는 성균관 있잖아요. 평지는 앞쪽이 윗자리예요. 그래서 앞쪽에 문묘가 있고 뒤쪽에 학당이 있어요. 근데 지방에 이제 많은 향교들은 약간 이렇게 비탈 경사진 곳에 있거든요. 이 경사진 곳에서는 아래쪽이 높은 자리일까요? 뒤쪽이 높은 자리일까요? 경사면의 뒤쪽이 높은 자리. 그리고 이게 우러러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비탈진 곳에 있는 향교 같은 경우는 앞쪽에 학당이 있고 뒤쪽에 문묘가 있는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평지에도 또 앞뒤로만 이렇게 배치되는 게 아니고 좌우로도 배치가 돼요. 그 좌우는 이제 왼쪽이 높은 곳이냐 오른쪽이 높은 곳이냐는 조금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뭐 좌묘 우학도 있고 우묘 좌학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원칙은 문묘 학당이 공존하되 문묘가 윗자리에 있는다. 그런 원칙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균관은 그렇게 돼 있고요. 이 문묘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문묘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성전이라고 불러요. 대성전. 공자의 시호가 대성, 지성, 문선왕이기 때문에 그 공자를 모신 사당이라서 대성전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학을 집대성하는 분이잖아요. 공자가. 그래서 이제 대성, 지성, 문선왕이라고 시호가 나중에 붙게 되는데 그래서 문묘의 이름도 문묘의 정전 이름이 대성전이 되게 되죠. 그리고 학당은 명륜당이라고 불러요. 명륜당. 이 명륜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선시대 모든 학당, 그러니까 성균관의 학당도 명륜당이고
지방에 있는 향교의 학당도 명륜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악, 국가에서 설립한 관악의 경우는 다 학당이 명륜당이라고 하는 이제 명당이라는 같은 이름을 쓰게 되는데 저 명륜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는 맹자에서 비롯됐어요. 맹자가 그 당시에 여러 학교들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학교들은 다 인륜을 밝히는 곳이다. 명인륜의 장소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그 명인륜을 줄여가지고 명륜이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학교가 있는 동네 이름도 명륜동이라고 하죠. 이 명륜동은 서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의 다른 도시들을 가도 옛날에 향교가 있는 동네는 명륜동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제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교동이라고 지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동이니 명륜동이니 또는 어떤 경우는 대성동이라고도 그래요. 아까 문묘의 정전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곳은 대성동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대성동이나 명륜동, 교동 이런 곳은 예전에 학교가 있었던 곳이다. 그런 동네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성균관은 정원은 200명이고 원칙적으로 속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들이 입학을 해요. 이 성균관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령, 조선 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학령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공부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학령은 나중에 율곡 이이 선생이 선조 임금의 명을 받아 새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학교 모범이라고 부르게 돼요. 서울에는 또 다른 관악이 존재했는데 그건 사부학당입니다. 서울의 사부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은 예전에는 한성부를 또 나눠가지고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5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5부 학당이 돼야겠죠. 근데 원래 북부에도 학당이 있어서 북학이라고 불렀는데 없어져가지고 나머지 4 학당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부 학당, 그걸 줄여서 사학이라고 불러요. 이 정원은 각각 100명씩이고 분번야독이라고 해요. 분번야독이라고 번을 나누어서 밤에 와서 독서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해도 100명이 동시에 와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 번을 나눠가지고 번갈아 나와서 독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됐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대신 이렇게 사부 학당 학생들은 평상시에서는 흩어져서 공부하지만 매년 6월에는 남학에 모여서 도회를 개최한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남학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도회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왜 우리가 큰 도시를 도회지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자가 많이 모이는 곳을 도회지라고 하는데 저 도회도 흩어져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한 군데 모여서 공부하기 때문에 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남학에서 도회를 개최하는데 그 남학이 어디 있었느냐? 그게 남부학당이죠. 바로 우리 충무로 영상센터 있죠. 충무로역 부근 거기가 남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거기 동네 이름이 남학동이에요. 남학동. 또 종로에 가면 중학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중부학당이 있었던 중학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학동이라고 불러요. 남학동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충무로 충무로 영상센터에서 저 남산 쪽으로 조금만 가면 그 동네가 남학동. 거기에 남학이 있었고 사부학당 학생들이 도회를 거기서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향교는 전국의 부목 9년, 그러니까 전국의 행정구역이죠. 조선시대 때는 이제 부도 있고 부목 9년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졌었는데 그 행정구역별 한 고을에 하나씩 세워져요. 그래서 이름 1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9년 단위까지 설립된 관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대략 저 행정구역을 쭉 세워보면 한 330개 안팎이 돼요. 그러니까 향교도 330개 안팎으로 존재했던 거죠. 그리고 그 교생 총수, 향교의 생도 총수를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 이거 경국대전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전국을 다 합치면 15,070명가량 돼요. 상당히 큰 규모죠. 근데 이건 이제 정원 내고 또 이 정원 내 말고도 많은 학생들이 향교에 모여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향교를 중심으로 공부한 우리 교육 인구만 해도 상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향교는 성균관과 같은 묘학의 구조, 문묘학당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 정원은 고을 크기에 따라서 90명, 60명, 50명, 30명. 저거 잘못됐습니다. 군현이 30명이 아니고 군은 50명, 현은 30명. 이렇게 고치세요.
이렇게 행정구역의 크기에 따라서 정원에 차등이 주어져 있었고 서울의 학당이 아까 분번 야독하는 것처럼 향교도 분번 수확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재학하기는 이 수용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번을 나눠가지고 번갈아 나와서 공부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학교 중에는 여러 전문 분야의 기술관을 양성하는 잡학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잡학이 역학, 의학, 음양학, 산학, 유학, 화학 등이에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저런 거 막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사여고는 역학을 운영하는데 저기 통역관을 양성하는 거죠. 한학, 몽학, 여진학, 외학. 저게 조선시대 4대 외국어라고 할 수 있죠. 한학은 뭘까요? 무슨 언어 전공? 중국어, 한어, 중국어. 몽학은 몽고어. 여진학은 여진말, 그러니까 청나라 말 가지고 되죠. 외학은 일본어. 이게 4대 외국어죠, 조선시대. 외국어 학교예요. 그 다음 의학은 전이강 해민사라고 하는 이제 조선시대 병원이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음양학은 관상감이라고 하는 데서 운영하는데 그 내부에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이 합쳐져 있어요. 호조는 산학, 형조는 유학, 그리고 도화서는 화학. 이런 식으로 행정관서에서, 요즘으로 치면 정부 부처죠. 정부 부처에서 자기 부처가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생도 총수는 중앙에 285명이 배정되고 지방에서는 역학, 의학, 유학, 생도 등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총수가 6,436명. 저것도 상당히 많죠. 저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다음 조선시대에는 이제 과거제도가 고려시대에 비해서 더욱 체계화되는데, 아까 고려의 과거제도는 이제 문관 선발하는 과거시험, 그 기술관 선발하는 과거시험 중심으로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조선은 이제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도 정기적으로 시행되게 돼요. 먼저 문관을 선발하는 문과는 생원진사시라고 하는 예비시험이 있고, 여기 합격하면 이들이 성균관에 가서 수학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과에 응시해가지고 거기에 합격하면 이제 관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원신 진사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과를 치르게 되는데, 문과는 또 초시, 회시, 전시라고 하는 3단계 시험을 치러요. 또 초시, 회시는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또 내부에 또 3단계가 있죠. 굉장히 단계가 복잡하죠. 그리고 생원 진사시의 경우는 또 초시, 복시 2단계로 치러지는데, 복시를 치르기 전에 학내강이라고 해가지고 소학과 가래 학습 여부를 또 평가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문과, 대과 같은 경우는 초시를 치르고 회시에 응시하기 전에 전례강이라고 해서 경국대전과 가래에 대한 학습 여부를 또 평가받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소학, 가래, 경국대전, 가래 이런 책들이 이 문관을 선발하는 과거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필수 교재로 강조됐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실제 학교 교육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이전과 좀 다른 지금 조선시대의 특징인데, 조선시대는 다른 어떤 것을 공부하기 전에 소학과 가래를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도 소학, 가래, 학습 여부, 그리고 문과, 대과의 경우에는 이제 관리가 될 사람들이니까 경국대전, 조선의 법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전에 대한 지식도 예비로 평가하는 그런 게 과거 제도 속에 존재해요. 문과는 총 최종 합격자는 33인, 그리고 갑을병, 순위를 저르치고 매겨가지고 관직도 차등을 둬요. 무과 같은 경우는 초시, 회시, 전시로 이루어지는데, 초시는 무과는 이제 생어지사 같은 예비 시험이 없어요. 바로 대과가 치러지는데, 초시는 실기시험, 무예 실기고, 회시는 유학 경서하고 무인들이 또 보는 경서들이 있죠. 병법서들, 중요한 병법서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 여기는 이제 이론 시험이죠. 그리고 또 전시, 마지막 3차 시험은 또 실기 시험.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과는 총 최종적으로 28위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으로 순위를 매기죠. 이게 이제 조선 전기 때 정비된 과거제도의 대략입니다. 근데 조선 전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교육사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항이 뭐냐. 제가 이제 교재에는 자세히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수업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훈민정음의 창제와 활용이라는 거죠. 훈민정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리 한글 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조선시대의 교육에 활용이 됩니다. 이게 우리 교육사의 변화에 우리 교육사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기다가 훈민정음의 창제와 활용이라고 하는 코너를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훈민정음이 어떻게 교육에 활용되느냐,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이 주요 서적들을 다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사용이 돼요. 그렇죠? 다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읽을 수 있는 우리 글로 번역을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서적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여전히 중요한 교재들은 한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자를 학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자 학습에도 훈민정음이 활용돼요. 어떤 방식으로? 한자의 소리와 뜻을 표기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자라든지 외국어 배울 때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한자의 음과 훈, 즉 소리와 뜻을 적어가지고 한자 학습의 혁신을 이룩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도 활용이 돼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제가 여기 예로 든 것은 최계 선생이 사서삼경의 주요 구절의 뜻풀이를 한글로 해주세요. 그걸 출판한 게 사서삼경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계 선생이 직접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 제자들 가르치면서 정리해가지고 한글로 뜻풀이를 해줬어요. 그리고 율곡 선생은 임금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서삼경에 대한 언해 작업을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사서까지만 번역을 하고 오경, 참경, 오경은 번역을 못하고 돌아가셔요. 근데 그 율곡 선생이 번역한 사서, 그게 율곡 선생 언의 사서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최계 선생, 율곡 선생의 사에서 볼 수 있듯이 유교 경전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도 한글이 널리 활용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글 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 글로 신문을 짓는 거죠. 그 대표적인 한글 문학 그러면 뭐 들 수 있습니까? 가사 문학, 시조 문학, 나중에는 한글 소설, 한글 기행문, 다양하게 등장하죠. 그렇죠? 그게 점점점 쌓여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국어 교과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이제 언문이라고 불렸죠. 우리 백성들이 널리 사용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언문이라고 불리다가 이 근대 가보개혁기에 와서는 근대 개혁기에 와서 국문의 지위를 얻게 돼요. 나라글로 자리를 갖는 거죠. 국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뒤에 이후에는 지금처럼 한글이라고 불려가지고 우리 교육의 기본 문자로 자리를 잡았죠. 이거 매우 중요한 역사 사실이죠. 이렇게 한글을 교육에 만들어서 교육에 널리 활용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서양 교육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양에서 모국어 운동이 서양 근대 교육의 계기가 됐던 것처럼 서양도 라틴어를 똑같이 사용하다가 각자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모국어가 교육에 활용되면서 근대 교육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 모국어 운동이 했던 역할,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독일어로, 불어로 이렇게 옮겨 번역하는 작업이 가졌던 그 당시에 중요한 교육적 의미, 그것과 동일한 의미를 우리 훈민정음의 창제와 활용이 갖고 있다. 그 점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교육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조선 중기 그러면 딱 키워드가 교육사에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서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기관이 등장하고 발전한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성리학이 조선 성리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조선의 특징을 갖고 발달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서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설립되죠. 물론 서울에도 서원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영남, 호남, 충청도, 그래서 하삼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는데 관악인 향교회, 지역에는 향교라고 하는 국립학교가 있잖아요. 향교에 대비해서는 사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 나중에 소수서원이라고 사역을 받죠. 근데 이 서원에는 또 서원의 이 교육에 관한 자체 규약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규약은 최계 선생이 이산서원을 위해서 작성해 주신 이산원규, 그리고 눌곡 선생이 또 직접 운영한 학교, 은병정사거든요. 해주에서 운영한 학교인데 그 은병정사 학교, 이런 원규나 학교가 있어가지고 서원교육의 지침으로 널리 활용이 되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이 중종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 숙종대 정도 가면 거의 향교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지방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뭡니까? 향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국가가 먼저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설립해 나간 교육 체제죠. 근데 서원은 그건 아니죠. 지방관과 그 지역민들이 협력해가지고 아래로부터 수립한 이 학교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선 중기가 되면 이 조선시대의 교육 제도가 전기에 비해서 한층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중기는 조선 성리학이 크게 발달하는데, 여기서 성리학에 대해 조금만 살펴보자면, 성리학은 이전의 훈고 사상학과 구분되는 새로운 유학이죠. 이것의 특징은 철학 체계를 갖췄다는 거예요. 철학 체계.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그걸 세 영역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죠. 우주론, 심성론, 수양론.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 소멸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 이런 개념들이 저기에 활용되죠. 또 심성론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성정, 사단 칠정, 인심 도심, 이런 개념들이 저기에 활용이 되죠. 그리고 수양론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길을 탐구하는 거예요. 공부론이라고 부르죠. 저런 식으로 철학 체계를 갖추게 된 유학을 우리가 성리학,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리학. 이 성리학의 시대가 본격화해요. 교육에서도 이제 성리학에 관한 교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조선 중기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조선 성리학이 발전해 나가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한 것이 최계 선생과 고봉 기대승 선생 사이에서 이제 전개된 사단 칠정 논쟁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주리론, 주기론의 분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조선 성리학이 크게 발전, 심성론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교육의 목적에 관한 새로운 사고도 정립이 되는데, 그걸 대표하는 용어가 위기지학이라고 해요. 위기지학. 나를 위한 공부. 근데 이건 이기적인 공부가 아니고 나 자신의 인격 완성에 1차 목적을 두는 공부, 그걸 위기지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하고 대비되는 공부는 어떤 공부냐? 남에게 인정받는데 급급한 공부. 이 시험 공부 같은 게 그런 공부라고 그 당시 분들은 얘기를 해요. 이건 위인지학이라고. 위인지학이 아니라 위기지학이 우리 공부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리학자들은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조선 중기는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이 교육사의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저는 단연 향촌 서당의 발전, 서당을 꼽습니다. 서당. 아까 서당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고구려의 경당도 서당 성격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고려 시대에도 서당이 발달했다고 했죠. 근데 이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서당이 보편화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보편화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의 어느 동네나 가면 다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마을마다 있지는 않아요. 작은 마을은 이제 몇 개 마을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서당이 존재하는 형태도 있고, 큰 마을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서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오가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학교가 우리 동네 글방으로서 보편화하는 것, 그게 조선 후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그건 우리 교육사의 큰 발전이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발전하는 거니까요. 이 서당은 특별히 향촌 서당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격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먼저 사사로이 설립한 사숙이라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그렇죠. 그냥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계의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유지가 또 돈을 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사사로이 설립해서 운영한 사숙이고, 두 번째는 촌락이나 동리 단위, 우리 마을 단위로 운영된 학교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자 배우고 유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공부하는 그 기초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조선 후기에는 우리 사회에 보편화한다. 이건 우리 교육사의 큰 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에서는 점점 지원을 해주죠. 그 관에서 서당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책을 모색하는 그 사례는 17세기 후반 송중길의 향학사목에서 살펴볼 수 있고 나중에 18세기에 가면 조현명의 권학정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건 보면 이 서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방교육 제도 자체를 새롭게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읽을 수가 있어요. 조선 후기 우리 교육에서는 서당이 가장 밑바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 이제 다음으로는 마지막 시기죠. 근대의 교육을 볼 텐데요. 근대 교육의 큰 흐름은 먼저 근대 교육은 이제 우리 전통적인 유교식 학교 교육이 지금의 서구식 학교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기잖아요. 이 근대 교육은 크게 봤을 때 대략 한 1880년대에 다양한 형태의 신식 학교가 등장해요. 여러분 신식 학교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유교식 학교하고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 신식 학교는 대체로 설립 주체로 놓고 볼 때 관립 신식 학교가 있고 기독교계 신식 학교가 있고 민간 신식 학교가 있어요. 밀립 신식 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신식 학교가 등장해가지고 근대 교육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는 게 1880년대. 이걸 이제 제도화하는 단계가 가보개혁, 광무개혁. 그 1890년대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근대적인 학교 제도를 점점점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관립신식학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유경공원이라고 있어요. 유경공원은 저 글자를 그대로 보세요. 기를 육자에 꽃뿌리 영. 그 꽃뿌리 영자는 영재할 때 영자잖아요. 엘리트란 뜻이에요. 엘리트 양성을 위한 공원의 공은 국립이라는 뜻이고 원은 학교라는 뜻이거든요. 엘리트 양성을 위한 국립학교라는 뜻이에요. 그 유경공원이 정동에 세워져 가지고 운영돼 가지고 이 대표적인 관리 신식교육기관이 되죠. 그리고 개신교계 물론 뭐 천주교도 포함 이제 천주교도 충청북도 제천의 배론 신학당이라고 운영하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신학교 겸 신식교육기관이 있었는데 많은 경우는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제중원 경신학교, 정동여학당, 배제학당,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화학당은 지금도 저기 정동에 가면 그 배제 역사박물관, 또 이화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역사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중에 제중원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제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병원이자 신식 의학교가 되고 그게 세브란스 의과대학까지 가요. 그리고 저 경신학교, 언더우드 학당은 저게 나중에 연희 전문학교로 가요. 그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연세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정동여학당,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들은 대체로 다 정동을 중심으로 발전해요. 우리 근대사는 사실은 정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정동이 어딘지 아시죠? 정동, 서울시청 덕수궁 있고 그 돌담길 따라서 쭉 있는 게 정동길이죠. 그게 정동이에요. 정동을 중심으로 저런 관립 그리고 또 기독교계 신식학교들이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민간에서 설립해서 운영한 대표적인 신식학교는 원산학사를 들어요. 1883년에 세워진 원산부에 원산은 개항장이었죠. 전통교육과 근대교육을 같이 실시하는 그런 식의 학교였어요. 저렇게 대체로 1880년대에 다양한 신식학교가 생겨나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시행하게 되죠. 전통교육과 더불어서 어떤 것은 이제 완전히 신식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근대교육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것이 가보개혁을 통해 제도화하기 시작합니다. 가보개혁은 1894년에 시작되죠. 그 다음 해까지 쭉 이어지죠. 가보개혁과 함께 과거제도가 폐지돼요. 그러나 실질은 남았다 그랬죠. 이 교육을 담당할 전문 기구로 학무화문이 설치되고 이 학무화문은
학부로 나중에 개편이 되죠. 이 학부가 지금의 교육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제 예조에서 교육을 같이 관할했는데 왜 2호의 병영공 예조 있잖아요. 이 근대 시기에 학무학문이 설치돼가지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이 학부로 어떻게 개편되고 지금의 이제 교육부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895년에 교육 임금이 고종 임금께서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면서 근대 국민교육제도 수립을 강력하게 추진해요. 이때 설립한 학교들이 법관양성소, 한전사범학교, 외국학교 그리고 여러 개의 소학교 또 성균관이라고 하는 유교식 대학 또한 근대화를 추진해요. 이 중에 이 법관양성소는 신식 법관들 그렇죠? 양성하는 곳인데 이게 지금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성사범학교는 이 신식 교원을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이게 또 지금의 서울대학교 뭐겠어요? 사범대학의 전신이죠. 그렇게 나중에 이어져요. 근데 이제 이 가보개혁은 사실은 그 이후에 을미사변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파동 때문에 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해지게 돼요. 근데 1897년에 고종 임금께서 아관파천을 끝내고 항공하신 다음에 우리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대한제국으로 선포를 하죠. 그게 그때부터 이제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새로 사용하게 되죠. 이러면서 광무 개혁을 또 추진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가보개혁 때 미처 세우지 못했던 중학교, 또 의학교, 상공학교, 광무학교 등의 전문학교들을 막 세워요. 이렇게 함으로써 가보개혁과 광무개혁을 거쳐가지고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망라하는 근대 국민교육제도가 기본 틀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여러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우리는 근대 교육제도를 수립하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을사늑약이 1905년에 체결이 되고 1906년에 통감부를 설치해가지고 직접 이제 우리의 외교권 군사권을 박탈해 버렸잖아요. 우리 노골적으로 이제 식민지화를 추진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이룩한 근대교육의 성과들이 있죠. 물론 전통교육의 성과도 마찬가지. 이것들을 다 무효화시키기 시작하고 변질시키기 시작해요. 어떤 목적에 맞춰서 자신들의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는 그런 목적에 맞춰. 드디어 이제 통감부 시기 때 이미 그걸 시작해가지고 식민교육의 기초를 닦은 다음에 일제 강점기가 되면 1910년에는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탄해버리죠. 1910년에 강제로 병탄한 다음에는 식민지 조선의 교육에 관한 법령을 별도로 공포를 해요. 이게 조선교육령이에요. 이게 보면 4차에 걸쳐 공포가 됩니다. 물론 1911년에 조선교육령이 공포가 되고 이걸 개정한 것이 제2차 조선교육령이죠. 1922년. 그리고 3차가 1938년, 4차가 1943년이에요. 또 그 중간에 국민학교령이라고 1941년에 공포가 돼요. 애초에 우리의 초등학교, 초등교육기관 명칭은 아까 소학교라고 했죠. 근데 통감부 시절에, 1906년 이후 통감부 시절에 그 소학교 명칭을 바꿔버려요. 뭐로? 보통학교. 근데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일본인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는 여전히 소학교예요. 조선에는 예를 들면 두 종류의 초등교육기관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본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소학교. 수학연한도 6년 길어요. 근데 조선인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는 보통학교. 격을 낮춰버리는, 차별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초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자들. 어쨌든 이 1911년의 제1차 조선교육령은 이러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어요. 학교 제도상에서. 근데 그게 그리고 실제 또 무단 통치를 하잖아요.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들이 와서 일본어를 교육의 공용어로 해가지고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거죠. 그게 무단 통치가 쭉 이어지다가 우리가 이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데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 독립 열기가 고조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통치를 약간 문화 통치라는 이름으로 순화하잖아요. 그러면서 교육령도 조금 이제 차별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요. 그래서 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이 선포됩니다. 근데 여전히 학교 이름도 차별하고 일본인 자녀들하고 조선인 다니는 학교를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리고 1938년에 또 한 번 개정을 합니다. 조선교육령은. 근데 저건 뭘 계기로 했겠어요? 일본이 그 전에 뭘 했죠?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일전쟁을 시작했죠. 그 중일전쟁을 일본이 전개하려면 한국을 뭐로 삼아야겠어요? 기지로, 병참 기지로 삼아야 되죠. 또 한국인의 또 우리 조선인들의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대한제국이고 우리를 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3.1운동 이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민국이라고 했고, 하여튼 우리 한국인, 조선인들의 약간의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1938년에 다시 한번 이 교육령을 개정해가지고 명칭을 예를 들면 통일시켰어요. 그때 초등학교는 보통학교에서 소학교가 돼요. 이름이 똑같았어요. 중등학교는 고등보통학교에서 중학교가 되고 그런 식으로. 근데 실질로는 민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 식이고, 오히려 이제 동화 정책을 더 강력하게 펼치면서 이제는 조선인 우리 민족성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이 녹아나는 시기죠. 그리고 나서 1941년에는 아예 이 소학교의 이름을 자기들 일본 소학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국민학교로 바꿔버려요.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황국의 충량한 시민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선량한 백성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국민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또 다른 초등교육기관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국민학교라고. 이 국민학교가 언제까지 이어졌습니까?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70년대 아니에요. 96년까지. 96년에야 지금의 초등학교를 바꿨어요. 일제 잔재를 그렇게 청산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에서는 패전과 함께 바뀌거든요, 명칭이. 우리는 계속 이어지다가 96년에야 초등학교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일제강점기 교육은 한마디로 군국주의 교육이다. 한국 신민화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군국주의라고 하는 건 뭐죠? 군국, 군사할 때 군이고 나라니까 이 군사력을 배경으로 대외 침략을 제일 목적으로 두는 게 군국이에요. 여기에 봉사하는 교육. 중일전쟁, 그리고 1943년에 교육령 개정은 일본이 41년부터 태평양 전쟁을 개시하죠. 일본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리고 심지어 미국까지 침략을 하는데, 이 침략 전쟁을 뒷받침하는 교육, 그게 군국주의 교육이죠. 초등학교, 지금의 초등학교부터 군사훈련을 실시했어요. 조련이라고 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했어요. 군국주의 교육이고, 한국 신민화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교육이요? 소위 말하는 일본 천황, 일본 왕의 충실한 백성을 기르는 교육. 그게 본질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교육은 군국주의, 한국 신민화 교육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겉으로는 우리가 자기들이 우리 식민지 조선을, 낙후한 조선을 근대화시켜줬다라고 자랑하잖아요. 그것은 그러나 왜곡된 식민지 근대화지 진정한 근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945년 광복 이후 일제가 왜곡한 이 근대교육을 진정한 근대교육으로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죠. 더불어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가 요즘 적폐라고 말하잖아요. 많은 폐단들이 누적되어 왔거든요. 그 식민 잔재를 청산해야 되는 과제까지 안고 광복을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교육